네. 제가 한 달 전쯤 자전거 사고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요. 그때는 그냥 제 근황을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릴 차원에서 별 생각 없이 올린 영상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다셔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사고 처리 후기를 한번 올리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마침 저번 주에 그 두 달 만에 사고 처리도 끝나고 해서 자전거 사고 처리 과정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고 당시에 블랙박스 영상도 있었고 가해자분 연락처도 확인된 상태라 바로 뭐 경찰서에 신고를 하진 않았고요. 퇴근 후 늦게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자전거 사고 접수는 사고 장소에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과로 가면 되고요. 인터넷 접수는 안 되고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일단 사고 접수가 되면 가접수 상태에서 조사관이 가해자분께 연락을 취해서 사고 보상 처리를 부탁하고요. 만약 사고 처리가 잘 안 되면 그때 정식 사고 접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조사관은 그 불박 영상과 제 진술을 토대로 저를 추돌한 뒷분을 가해자로 특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댓글 중에 많은 분들이 따릉이 여자분의 과실을 궁금해 하셨는데, 따릉이 여자분하고 저는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기 때문에 인과관계는 없지만, 여자분도 어느 정도 사고 유발에 관여한 건 맞기 때문에, 따릉이 여자분의 신원이 파악되면 제가 직접 과실을 물을 수는 없고요. 뒤에서 저를 추돌한 가해자분이나 그 보험사가 그 여자분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따릉이 여자분이 연락처도 없이 그냥 가버리셨거든요. 그래서 따릉이 콜센터에 문의를 해봤는데, 그 따릉이 대여 시간하고 번호를 알면은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따릉이 번호가 어디 있는지 물어봤는데, 오른쪽 체인가드에 적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유심히 돌려보니까 진짜 후방 영상에서 따릉이 번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번호를 뒤 가해자분께 알려드렸고요. 그분은 또 이거를 보험사에 번호를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뭐 나중에 보험사에서 여자분이 특정되면 민사로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여튼 뭐 따릉이 여자분하고의 문제는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 가해자분 보험사하고 제 보상 처리를 하면 되는데요. 보통 자동차하고 사고가 나면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하는데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는 대부분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걸로 처리를 합니다. 이 보험은 그 운전자 보험이나 의료 실비 보험에 특약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모르시더라도 대부분 가입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하고 똑같이 대인됨을 모두 보상은 되는데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한도가 최대 1억까지이고 대인 보상의 경우 자동차 보험처럼 병원에 지급 보증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선 내 돈으로 검사나 치료를 다 받고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 치료비를 한꺼번에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일단 그 자전거 대물 처리 과정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사고로 파손된 자전거의 사고 처리는 수리 견적부터 받아야 하는데요. 일단 가까운 자전거 샵에 가시면 소정의 견적비를 받고 사고 견적을 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 자전거가 트랙이라서 그 트랙 광진 스토어에 방문해서 사고 견적을 받았고요. 사고 견적비는 5만 원이 나왔고 이 비용은 보험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견적 시 확인이 안 되는 제가 뭐 따로 업그레이드한 부품들은 따로 구매 내역을 제출하면 견적에 반영하고요. 뭐 자전거 외에 의류나 고글 같이 액세서리도 파손됐으면 전부 보상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바지만 찢어졌더라고요. 그 사고 당일 그 바지 뒤가 찢어진 줄도 모르고 경찰서도 가고 병원도 가고 그랬습니다. 팬티가 다 보였을 것 같은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준 게 참. 예. 전 그렇게 해서 그 일주일 만에 받은 수리 견적이 총 56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견적서를 보험사에 메일로 보내면 보험사에서 고용한 손해 사정인한테 연락이 오는데요. 이제 그분하고 이 수리 비용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그 자전거 사고 처리 시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자전거의 현재 가치를 감정해서 감정가만큼 현금 보상하고 자전거는 보험사에서 가져가는 전선 처리입니다. 일단 저는 그 560만 원어치의 자전거 수리를 원했는데 이게 그 원한다고 다 수리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선 수리 비용이 현재 자전거의 감정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냥 감정가로 전선 처리가 되고요. 또 교체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에도 전선 처리가 됩니다. 이건 뭐 법적인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보험사 내부 규정인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위에 두 가지가 전부 해당이 되어서 전선 처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전선 처리를 위해서는 그 위에 얘기한 현재 자전거의 감정가를 산출해야 하는데요. 일단은 그 자전거와 그 추가로 구매한 부품들의 구매 내역이 있으면 제출을 하면 되고요. 없으면 또 따로 견적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총 구매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사정사가 각 부품을 연식별로 감가상각해서 자전거의 최종 감정 금액이 나오는데요. 이 감가상각은 연식 대비 1년 지날 때마다 10에서 15%씩 깎이고 최종적으로는 한 70%까지는 깎이는 것 같습니다. 뭐 법적인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보험사 자체 규정 같아요. 여튼 그 제가 처음 제출한 그 구매 증빙 내역을 기초로 해서 계산된 제 자전거의 전손 처리 비용은 그 처음에 수리 비용보다 한참 작은 400만 원이 좀 넘게 나왔습니다. 금액이 너무 작아서 그 담당자한테 얘기하니까 그 구매 내역 중에 그 증빙이 확실하지 않은 부품들은 감가상각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해외 구매한 부품들이 좀 많은데 그 구매 내역 찾기가 너무 귀찮아서 그 증빙을 대충 했더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주일 동안 그 해외 사이트들한테 이메일도 보내고 해서 열심히 구매 내역을 받아냈거든요. 또 뭐 카드 사용 내역도 추려서 보내고 그런 후에 최종적으로 그 전선 처리비 510만 원을 통보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600만 원은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이건 자전거에 대한 뭐 제 애정이 포함된 금액이었던 것 같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510만 원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이때가 그 한 6주 정도 지난 시점이라 이제 빨리 합의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어서 대물은 최종적으로 510만 원의 합의를 받습니다. 사고 처리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사고가 나면 일단 손해고요. 손해를 최소화하려면 자전거 구매 시 구매 내역하고 영수증은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 대물은 끝났고 바로 대인 합의를 진행했는데요. 일단 저는 사고 당시 다행히 골절은 없었는데 그래도 뭐 턱의 열상을 포함해서 10군데 정도 타박상은 있었습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부터 이제 몸 전체가 돌덩이 같이 되고 안 아픈 곳이 없었지만 제가 워낙 입원 같은 걸 싫어하고 또 당시 그 코로나 4차 유행이 한참인 때라 뭐 입원이나 도수 치료, 물리 치료 없이 그냥 통원 치료만 받았습니다. 총 3주 정도 치료한 것 같은데 그 매일은 안 가고요. 뭐 회사를 나가야 되니까. 어디 아파서 검사가 필요할 때나 아니면 손에 안 닿는 곳 상처 드레싱 할 때만 병원에 가서 병원비는 많이 안 나왔고요. 뭐 대부분 집이나 직장에서 얼음찜질하고 자체 드레싱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은 그 보험사의 지급 보증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병원 입장에서도 그 환자의 요청이 없으면 검사에 조금 소극적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흉통이 조금 심했는데 엑스레이상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바로 제가 요청을 해서 CT든 MRI든 정밀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뭐 저와 같은 보험으로 그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어차피 나중에 다 그 치료비나 검사비가 나오니까요. 그냥 문제가 있으면 전부 검사를 하시고요. 치료를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치료하고 그 마지막 병원에 갔을 때 보험 제출용 진단서와 병원비 영수증을 발급받았고요. 진단은 총 3주 나왔고 대물이 끝난 시점에 그 진단서와 치료 영수증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손해사정이 말한 합의 금액은 그 1주 진단의 위자료 20만 원씩 총 3주 진단 60만 원에 제가 제출한 병원비를 합쳐서 대인 합의 금액 66만 원 정도 나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6주가 지난 시점에 뭐 아픈 곳은 없었는데 그래도 몸에 그 상처에 흉터가 좀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60만 원 받고 합의를 해도 되는 건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손해사정인한테 얘기했더니 천천히 흉터도 다 치료하시고 나중에 합의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확실히 그 가입자에게 할증이 가능한 일반 자동차 보험하고는 다른 약간 좀 느긋함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여튼 6주가 지난 시점에 또 언제 흉터 치료를 받을까 싶어서 그냥 제가 먼저 기존 위자료 60만 원에 그 향후 치료비 60만 원을 더해서 총 뭐 병원비 그동안 들어간 병원비 다 합쳐서 126만 원 정도의 대인 합의하자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향후 치료비 근거가 필요하다고 진단서나 흉터 부위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고 위에 얘기한 금액으로 대인 합의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총 대인대문 합쳐서 636만 얼마 뭐 이런 식으로 2달 만에 사건 처리가 끝이 났습니다. 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역시 사고는 안 나는 게 최고라는 생각이고요. 한동안은 화도 많이 나고 제가 입은 피해 100%를 보상받겠다는 생각에 뭐 민사도 불사하겠다는 다짐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몸도 괜찮아지고 뒤에 이제 가해자분도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보험 처리하면서 만났던 뭐 조사관이나 뭐 손해 사정인이나 모두 또 친절하셔가지고 마음이 많이 누그러지더라고요. 저는 지금 제가 받은 피해의 한 80%만 보상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머지 20%는 제가 좀 더 조심하지 못한 그냥 제 과실로 그냥 아쉬운 마음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상 보신 분들도 사고는 안 나는 게 최고라는 생각으로 늘 조심하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근데 뭐 사고라는 게 자기만 조심한다고 안 나는 게 아니라서 참 여튼 뭐 혹시 제가 잘못 알고 말한 부분이나 또 뭐 질문들이 있으면 댓글로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올리겠습니다.